만약에 경찰차를 타고 낯선 건물의 문을 두드리는 한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전 마음이 무거워지는 장면이네요. 그렇죠.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쳐 나온 이 아이에게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잠자리,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어른일 겁니다. 네, 당장의 피난처가 정말 절실한 상황이죠. 맞아요. 하지만 그 따뜻한 잠자리 이면에는 무려 25년 동안 촘촘하게 엮여온 엄격한 법적 규제가 있고요. 또 3년 단위의 치밀한 데이터 검증, 그리고 끊임없이 현장에서 부딪히며 수정되는 모의평가라는 아주 거대한 시스템이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이면의 시스템까지는 잘 모르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방대한 자료들 속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예리한 통찰만을 뽑아 전달해드리는 심층 탐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가 기다리고 있죠.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 꿰뚫어보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저희가 자료 예산을 대신 등반해드립니다. 오늘 다룰 자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저희 탭을 위에 놓인 자료는 언뜻 보면 굉장히 건조해 보입니다. 제목부터가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표 안내거든요. 와, 제목만 들어도 벌써 서류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아동 공동생활과정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관한 8장짜리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공공기관의 딱딱한 실무 문서라고 생각하고 첫 장만 보고 덮어버리실지도 모릅니다. 약간 공문서 특유의 그 빽빽한 글씨들, 상상이 갑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을 위해 이 용어들부터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하죠. 두 시설의 역할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맞아요. 아동 공동생활가정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곳인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쉼터는 학대 위험에서 아이들을 긴급하게 분리해 보호하는 약간 응급실 같은 곳입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반면에 아동 공동생활가정, 우리가 흔히 그룹홈이라고 부르는 곳은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머물면서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대안가족의 역할을 합니다. 네, 호흡이 훨씬 긴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행정문서는 우리 사회가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치유할 것인지 고민해온 일종의 안전망의 설계도인 셈입니다. 네, 그 설계도를 뜯어보는 과정이 될 겁니다. 이 지루해 보이는 슬라이드들이 우리 동네 또 우리 사회의 도덕적 척도를 보여주는 거울인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 이 평가의 목적과 대상이 나오는데요. 네, 슬라이드 3번과 6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의 핵심 목적은 단순히 시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감시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네, 자료를 보면 시설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2020년 평가의 대상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이죠? 무조건 모든 시설을 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설치된 지 3년 이상 된 시설로 대상을 딱 한정하고 있어요. 3년 이상이요? 네, 게다가 평가 대상 기간 역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확히 3년간 누적된 운영 데이터를 보겠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제 눈길을 확 끌더라고요. 왜 하필 3년일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식당 리뷰나 기업 재무 건전성 평가가 떠올랐어요. 오, 식당 리뷰요?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아무리 유망해 보이는 식당이라도 개업 첫날 찾아가서 미슐랭 별점을 매기진 않잖아요. 주방 시스템도 아직 엉성할 테고 직원들 합도 안 맞을 테니까요. 그렇죠. 손발을 맞출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이 복지시설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만의 고유한 운영 매뉴얼을 정착시키고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안정적으로 증명해내기까지 최소 3년이라는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와, 상당히 예리한 유추입니다. 사실 아이들을 돌본다는 건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잖아요. 맞아요.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니까요. 상처받은 아이가 쉼터나 그룹홈에 들어와서 마음을 열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일상적인 삶의 궤적을 회복하는 과정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치유되는 게 아니죠. 만약 특정 시점, 그러니까 어느 하루 날을 딱 잡아서 단기적인 감사만 진행한다면 어떨까요?
서류는 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고 시설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겠죠. 보여주기식으로 싹 치워놓을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이들의 실제 삶이 나아졌다는 진짜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3년이라는 긴 렌즈를 통해서 시설의 연속적인 궤적을 살펴봐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진짜 민낯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이 공간이 정말로 아이들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 꾸준한 노력의 흔적을 3년치 데이터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 3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확실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의 의구심도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3년 동안 누적된 데이터를 본다는 건 훌륭한 접근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시설이 설치되고 3년이 지날 때까지는 이런 심층적인 평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 아닌가요? 아, 초기 3년 동안의 공백을 우려하시는 거군요. 네. 만약 시설이 처음부터 운영을 막 엉망으로 하고 있다면 그 심층 평가를 받기 위해 3년을 기다리는 건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시간일 텐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그 부분은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라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치 후 3년이 안 된 신생시설들이 아무런 감시나 감독 없이 방치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아, 방치되는 게 아니군요. 네, 지방자치단체나 관할관청의 일상적인 지도점검, 회계감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동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모니터링은 매일매일, 매달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본 안전망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서 말하는 2026년 평가는 그런 일상적인 점검을 넘어서는 겁니다. 시설의 장기적인 서비스 품질과 구조적인 내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심층 평가를 의미하는 거죠. 아, 제가 행정적인 일상 점검과 질적 평가를 혼동했군요. 당장의 안전망은 별도로 튼튼하게 작동하고 있고 이 평가는 더 높은 수준의 치유와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네요. 정확합니다. 일상적인 안전 확인과 장기적인 서비스 질 평가는 투 트랙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방대하고 정교한 평가 시스템을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구축해 온 걸까요? 슬라이드 4번과 5번을 보니까 이 제도의 역사가 생각보다 훨씬 깊더라고요. 네, 이 제도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의 아이디어로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죠. 법적 기반이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와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2에서 이 평가가 법적으로 아예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부처의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률로 명시된 강제 조항인 거네요. 맞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평가 의무화가 도입된 시점이에요. 혹시 언제지 보셨나요? 네, 제가 자료 보고 제 눈을 의심했잖아요. 1998년이더라고요. 네, 무려 1998년입니다. 1998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에 다가올 평가는 자그마치 10기, 그러니까 10번째 사이클을 맞이하는 아주 역사 깊은 제도입니다. 잠깐만요. 1998년이면 스마트폰은 당연히 없고 다들 피처폰이나 삐삐 쓰던 시절이잖아요. 게다가 IMF 외환위기가 터졌던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고요. 맞아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죠. 솔직히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25년 넘게 똑같은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의심이 먼저 들거든요. 어떤 의심이 드시나요? 한번 만들어 놓은 서류 양식을 시대가 바뀌어도 무한 반복하면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을 종이 더미에만 퍼묻히게 만드는 약간 관료주의의 좀비 같은 제도로 전락한 건 아닐까요? 관료주의의 좀비요. 아주 표현이 직접적이네요. 왜냐하면 25년 전의 잣대로 지금 2026년에 아이들을 평가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주 현실적이고 타당한 의심입니다. 실제로 많은 장기 정책들이 관성이라는 늪에 빠져서 그저 서류 작업만을 위한 서류 작업으로 변질되고 나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제도도 그런 위험이 있지 않나요? 하지만 1998년부터 지금까지 이 제도가 생명력을 잃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기부터 10기까지 이어지는 동안 평가 지표가 고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 지표가 계속 바뀌었나요? 네, 오히려 매 기수마다 정말 뼈를 깎는 갱신을 거듭해 왔습니다. 시스템이 고인물처럼 멈춰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갱신을 거듭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건가요? 생각해보세요. 1998년 당시에 아동복지 현장에 마주했던 위기와 2026년을 준비하는 현재의 위기는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확실히 다를 것 같긴 하네요. 과거에는 시설의 물리적인 안전성, 최소한의 위생, 기본적인 식단 제공 같은 절대적 결핍을 해결하는 게 주된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일단 먹이고 재우는 게 시급했으니까요. 생존권 보장이 최우선이었겠군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훨씬 고차원적입니다. 아이들이 겪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 종사자들이 전문적인 심리 지원 교육을 이수했는지 또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폭력이나 사이버 불링으로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같은 지표들이 필요하죠. 와, 사이버불링 보호까지요? 진짜 많이 달라졌네요. 네, 10기에 걸친 변천서라는 건 이 평가 시스템이 시대의 변화와 아동 복지에 대한 학술적 사회적 요구에 맞춰서 유기적으로 진화해온 궤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 사이클마다 시대상을 반영해서 평가의 기준 자체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해왔다는 거군요. 단순한 반독이 아니라 나무에 나이테가 쌓이듯 제도가 성숙해진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이 제도가 지금까지 유효한 이유죠.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과거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다가올 2026년의 새로운 평가 지표, 이른바 10기 업데이트 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누가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네, 그 부분도 자료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슬라이드 7번과 8번을 보면 이 새로운 기준을 설계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뻔한 관료주의적 방식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슬라이드 7번을 보시면 이번 평가 추진 체계의 중심에 중앙사회서비스원이라는 전문기관이 등장합니다. 아, 부처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군요. 네,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담 컨트롤 타워로 업무가 이관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책상 앞에 공무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 누가 참여하나요? 지표대발 실무위원회와 자문단이 아주 촘촘하게 구성되었습니다. 현장 전문가, 학계, 실무자들이 모두 모인 거죠. 저는 슬라이드 8번에 이 지표 개발 프로세스를 보면서 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정이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어떻게 흘러가던가요? 먼저 실무위원회와 자문단이 지표의 초안을 기획합니다. 그 다음엔 소통회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공개적인 공청회를 열어서 피드백을 막 받아요. 네, 아주 정석적인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장에 이 지표를 직접 적용해보는 모의평가까지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방식 아닌가요? IT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금방 아실 것 같네요. 맞아요. 마치 IT 업계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앱을 정식으로 출시하기 전에 거치는 아주 엄격한 베타 테스트 과정과 똑같습니다. 네, 완전히 구조가 일치합니다. 기획하고 유저 피드백 받고 베타 테스트를 거치는 거죠. IT 기업들이 앱이 멈추거나 버그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저 피드백을 받고 모의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이 복지 평가 지표 역시 책상머리에서 완성된 채로 현장에 일방적으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이 부분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그 의미가 훨씬 깊어집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군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기에 실제로 이 지표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테스트하고 다듬는 과정을 거친다는 건데요. 네네. 시스템이 고도화될수록 자칫하면 중앙집권적이고 하향식, 그러니까 탑다운 지시로 굳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 내년부터 이 기준대로 문서 제출하세요 라고 통보하는 게 행정적으로는 제일 빠르고 편한 방법이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주도하는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상향식, 마텀업, 현장 검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장 검증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을 막기 위한 걸까요? 예를 들어서 새롭게 추가된 평가 지표가 서류상으로는 아주 이상적이고 훌륭해 보인다고 가정해보죠. 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지표요.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밤낮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긴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는 그 지표를 증명하기 위한 부가적인 서류 작업이 너무 버거울 수 있습니다. 아, 서류 만들다가 진짜 업무를 못하는 상황이요? 맞습니다. 서류 작업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할 시간을 빼앗아버리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죠. 와, 그건 진짜 본말이 전도되는 거네요. 그래서 소통회의, 공청회, 그리고 모의평가는 바로 이런 책상 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이상적인 기준이 현실의 현장에서도 제대로 굴러가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끊임없이 조율하는 치열한 합의의 장인 것이죠. 정말 대단하네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중요할까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그와 전혀 무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일반 시민분들이 많이 들으시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며 분노하는 아동학대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사회적 안전망이 사실은 누군가의 탁상공론으로 대충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건 시민으로서 매우 중요한 감가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8장짜리 행정문서 안에는 현장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치열한 목소리가 담겨 있고요. 또 한치 오차도 줄이려는 철저한 모의평가 과정이 다 녹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기둥이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 자료의 가치는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은 단순한 복잡한 행정 절차의 나열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와 철학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증거죠. 네, 철학의 진화 과정이네노? 이런 시스템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훈련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정책들이 실제로 현장에 어떻게 가닿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이웃들을 지키는 방패가 얼마나 견고한지 꿰뚫어보는 시민의 눈을 길러주니까요. 맞아요. 시민의 눈이 매서워야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죠. 결국 정책의 완성도는 그것을 지켜보고 질문을 던지는 여러분 같은 대중의 관심도와 정확히 비례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는 그저 딱딱하고 건조해 보이는 2026년 시설평가 개요 슬라이드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한 겹 한 겹 벗겨내고 보니 어땠나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죠. 거기엔 1980년부터 법적 책임함을 이어온 25년의 끈질긴 집념이 있었고요. 단기적인 성과에 속지 않고 3년이라는 긴 궤적을 추적하려는 진지한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과정도 있었죠. 네, 완벽한 지표를 만들기 위해 현장과 끝없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모의평가를 거치는 그런 상향식 소통의 과정이 이 문서 안에 숨쉬고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이 모든 과정이 아동공동생활과정과 학대 피해 아동쉼터라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회복의 공간을 무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제 머릿속에 맴도는 흥미롭고도 약간은 서늘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확인한 이 시스템 정말 훌륭합니다. 치밀하고 정교하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에 이루어지는 이 평가가 결국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네, 3년치 누적 데이터를 보니까요. 즉, 과거의 궤적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시스템인 셈이죠. 아주 묵직한 화두를 던지시려나 보네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위기라면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상천외한 형태의 디지털 범죄가 아이들을 위협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마비 상태가 또다시 찾아왔을 때 말입니다. 와, 코로나19 때처럼요? 네, 과거 3년의 문제를 완벽히 잡아내도록 설계된 이 견고한 평가 프레임워크가 과연 2026년 이후 새롭게 터져나올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위기 앞에서도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와,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과거의 오답 노트를 완벽하게 정리했다 해도 내일 치를 시험에 전혀 다른 유형의 신유형 문제가 나온다면 그 시스템의 유연성이 진짜 시험대에 오르게 되겠죠. 그렇죠. 정해진 매뉴얼만으로는 안 되니까요. 과거를 필가하는 시스템이 과연 미래를 방어하는 무기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과거를 완벽히 통제하는 이 정교한 청사진이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네요. 오늘 방송이 끝난 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문서가 여러분의 지식 창고에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새롭고 단단한 관점 하나를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 그리고 여러분의 뇌를 깨울 묵직한 질문을 챙겨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